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공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을 직접 들여다본 미국 전문가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전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격받은 도시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고 총 한 발 없이 바다를 지키고 드론 100기가 한꺼번에 땅으로 내려앉는 시스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강대국들이 뒤늦게 깨달은 건데요. 한국은 무기를 팔며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다음 날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든 걸까요? 온 세상의 눈과 귀가 전국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세계 질서를 뒤흔든 그들이 준비한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기에 그것이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저는 현장 사람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발을 딛고 숫자 뒤에 있는 얼굴을 확인하는 사람이죠.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쟁 지역, 재건 현장, 난민 캠프,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꽤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그 도시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동 어딘가 분쟁이 멈추지 않는 곳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곳에서 인도주의 복구 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길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부서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력, 수도, 의료, 전쟁이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씩 복구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죠. 그날도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복구 일정을 점검하는 오전 브리핑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흘 전 공습을 받았어요. 민간 구역이 2곳 피해를 입었고 병원 한 곳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은 버티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현지 간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을 되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전력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병원 전체가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가 있었어요. 사흘 전 공습 이후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고 현지 기술팀도 이상 없다고 보고했었죠. 그러니 이건 단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복구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2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등 몇 개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손전등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복도는 혼란스러웠어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거운 것,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이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생아실로 뛰었습니다. 10개의 인큐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까지 10개 모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개는 이른둥이를 품고 있었고 2개는 수술 직후의 신생아였어요. 모두 취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력 없이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비상 발전기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사흘 전 미사일이 지하 전력망을 손상시켰고 그 손상이 비상 발전기 연결선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기술팀이 지상 설비만 점검했고 지하 손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는 그냥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보고서가 따릅니다. 상황 정리, 원인 분석, 책임 소재, 향후 조치. 저는 20년 동안 이 형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문서 파일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군 방공 시스템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그 공습은 예고 없이 들어온 미사일 공격이었어요. 미군의 방공 시스템이 이 지역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요격하지 못했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시스템이 반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각도, 속도, 전문 용어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건이 나빴다. 각도가 어려웠다. 속도가 예상을 벗어났다. 듣고 있으면 마치 실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두 아이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 무게를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구는 시작됐어요. 전력망 일부가 복구됐고 병원은 발전기를 추가로 공수해 겨우 전력을 되찾았습니다. 수도는 2주 가까이 걸렸어요. 통신은 부분적으로만 복구됐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모였고 회의가 이어졌고 보고서가 쌓였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공격을 받은 도시들 사이에 복구 속도 차이가 너무 컸어요. 어떤 구역은 사흘 만에 전력이 돌아왔고 어떤 구역은 3주가 지나도 암흑이었습니다. 단순한 운이라고 하기엔 차이가 너무 컸어요. 저는 처음에는 인력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지형 조건이거나요. 그런데 한 수치가 눈에 걸렸습니다. 빠른 구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고서에서 발견했습니다. UN 내부 복구 현황 데이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항목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다른 보고서를 읽다가 같은 항목이 다시 나왔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중동 분쟁 지역 복구 데이터에 한국이 왜 나오지? 처음에는 오기거나 분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의 복구 속도가 다른 구역과 현저히 달랐어요. 저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인상보다 기록을 믿어왔어요. 20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도 그 원칙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충격적인 장면을 봐도, 아무리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항상 데이터로 돌아왔어요. 숫자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UN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길었어요. 분쟁 지역 인프라 복구 효율성 비교 분석. 거기에 연도와 지역 코드가 붙어 있었죠. 저도 이런 보고서를 수십 편은 써봤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피해 현황, 복구 일정, 자원 투입량, 완료율. 숫자들이 표로 정리돼 있고 결론에는 향후 권고 사항이 붙어요. 읽다 보면 졸립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달랐어요. 정확히는 제가 그냥 지나쳤던 한 줄이 달랐습니다. 표가 있었습니다. 분쟁 지역 구역별 인프라 복구 완료 시간을 정리한 표였어요. 전력, 수도, 통신, 세 항목을 기준으로 각 구역이 완전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처음 봤을 때 그냥 훑었어요. 길면 20일, 짧으면 열흘. 대강 그런 범위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역은 사흘이었어요. 사흘, 전력, 수도, 통신 세 항목 모두요.
공격을 받은 지 72시간 안에 주요 인프라가 전부 복구된 겁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직접 조정했던 복구 작업들을 떠올려 봤어요. 가장 빠른 경우가 열이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밀어넣은 상황에서요. 사흘은 말이 안 됐어요.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역의 상세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10페이지짜리 부속 자료가 있었어요. 구역 담당자가 제출한 현장 보고서였는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3줄짜리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 측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적용 구역, 공격 발생 이후 자동 복구 시퀀스 작동, 수동 개입 없이 전력 우회 완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동 복구, 수동 개입 없이. 저는 그 표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사람이 직접 복구한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전력 경로를 재설정하고 복구를 완료했다는 뜻이었어요.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현장 인력 없이 혼자서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있었습니다. 2군데 더 있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공격 발생, 인프라 손상, 자동 복구 시퀀스 작동, 사흘 안에 완료. 세 구역 모두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측 시스템 적용 구역. 저는 그 세 구역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분산돼 있었어요. 같은 도시도, 같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쟁 지역,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수십 명의 복구 전문가들을 만났고 수백 건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시스템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스템 알고 있냐고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한 명은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중동 복구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천궁.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요. 이 지역에서 한국이 거론될 때는 대부분 방산 수출 맥락이었어요. 천궁이 어디에 팔렸다. 어느 나라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 정도였습니다. 무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말하는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이었고, 수도였고, 통신이었어요. 공격받은 도시의 심장을 살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요. 한국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결과로요. 저는 보고서 표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그냥 부산물인 건지. 한국이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설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만들다가 이 결과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에는 그 답이 없었어요. 답을 찾으려면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 데이터가 흥미롭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중요한 이슈들이 쌓여 있다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압니다. 현장엔 항상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경로를 찾았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담당 기관 연락처가 있었어요. 한국 측 협력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요. 복구 데이터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어요.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직접 만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비공식 조사 형식으로 방문해 주신다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요. 서울.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중동에서 서울이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아시아 안보나 동아시아 정세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사흘, 수동 개입 없이, 자동 복구. 저는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시각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12시간 넘게 날아왔어요.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안내판이 선명했고 이동 동선이 직관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먼지가 없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몇 달을 지내다 보면 공기에서 항상 뭔가가 섞여 있어요. 흙이든 연기든. 인천 공항 밖 공기엔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였어요. 한국 측 협력 채널 담당자였는데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영어가 자연스러웠어요.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멈칫했어요. 신호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새벽인데도 차량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차량 흐름에 맞춰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박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신호 시스템이 특이하네요. 라고요. 그는 짧게 웃었어요. 눈치채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 기반이라고 했어요. 고정 주기가 아니라 매 순간 차량 밀도를 계산해서 타이밍을 조정한다고요. 사고가 나면 전체 흐름을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어요. 보고서에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자동 복구 시퀀스 작동. 수동 개입 없이. 공격받은 도시에서 전력망이 스스로 경로를 바꾸던 그 장면이요. 신호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읽고 바꾸고 있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같은 도로였는데 달라 보였어요. 호텔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저는 현장에 가면 항상 첫 인상을 날 것으로 적습니다. 나중엔 흐려지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통제된 것 같은데 통제받는 느낌이 없다. 흐름이 있다. 시스템인데 딱딱하지 않다.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게 평시라면 전시엔 어떻게 되지? 오전에 박준혁 씨와 걸었습니다. 한강 쪽으로요. 저는 걸으면서 직업병이 나왔어요. 소화전 위치, 맨홀 간격, 통신 인프라 분포. 어딜 가든 그걸 봅니다. 분쟁 지역 복구 조정관으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서울은 달랐습니다. 인프라가 촘촘했어요. 무작위가 아니라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어요. 강이 넓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많았습니다. 전시의 다리는 전략적 목표물이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시 절반이 단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저렇게 많으면 달라요. 하나를 잃어도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끊기기 어려웠어요. 저는 강을 내려다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오후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수수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절차가 달랐습니다. 방문자 등록, 신분 확인, 보안 게이트. 빠르게 진행됐어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없었어요. 회의실에서 팀장급 연구원 김재원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복구 데이터가 흥미로웠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천궁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중동 지역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도시들이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 점마다 색이 달랐어요. 붉은 점, 노란 점, 초록 점.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피해 정도였어요. 붉을수록 심각한 거였고 초록에 가까울수록 복구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현장에서 매일 봤어요. 익숙한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씨가 버튼을 하나 눌렀어요.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시간축이 생겼어요. 공격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각 도시의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공격 이후 몇 주 동안 붉은 상태가 유지됐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색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정했던 복구 작업들이었어요. 인력을 넣고 장비를 투입하고 매일 진척 상황을 확인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도시는 달랐어요. 붉어졌다가 빠르게 초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길어야 닷새였어요. 저는 그 도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봤던 구역들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들어간 곳들이었습니다. 김재원 씨가 말했어요. 이게 전력 복구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이었어요. 세 항목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했어요. 전력망이 공격을 받으면 손상된 구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우회 경로를 찾아서 전력을 재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평균 40분이라고 했습니다. 40분.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병원이요. 인큐베이터가 멈추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비상 전력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도요. 40분이면 달랐을 겁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은요. 저는 눈이 화끈거렸어요. 참았습니다. 김재원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전력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도 시스템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했어요. 통신망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개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 둘이 먼저 안정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도 연결돼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원격 의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꿨어요. 실제 운영 화면이 나왔습니다. 중동 어딘가에 환자 데이터가 서울 의료팀과 연결돼 있었어요. 현지 의료진이 처치를 하고 서울에서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인프라가 복구되는 동안 의료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천궁을 기대하고 왔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요격 데이터, 기술 재원. 그런 걸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한국 방산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어요. 공격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전기, 물, 통신, 의료, 전쟁이 앗아가는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보고서의 숫자가 왜 그랬는지 이해했어요. 사흘 안에 복구가 됐던 이유가요. 사람이 뛰어가서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공격이 오기 전부터요. 김재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쟁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아침에 적었던 메모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삶을 복구하는 나라다. 다음 날 일정은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아침에 말했어요. 오늘은 현장을 보실 겁니다. 라고요. 연구소가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세 곳을 돌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방산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민간 산업 현장이었어요. 이게 어제 봤던 것들과 무슨 관련이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예상이 빗나갔으니까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건물만 수십 동이었고 클린룸이 층마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사람보다 기계가 많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소리가 거의 없었는데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밀하게, 쉬지 않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칩이 어디에 쓰이는지를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저는 그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공 시스템 연산 장치, 드론 제어 모듈, 위성통신 단말기, 군용 레이더 신호 처리 장치. 저는 멈췄어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칩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민간 기술과 방산 기술의 기반이 같다고 했습니다.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정밀도를 높이면 민간이 되고 내구성을 강화하면 방산이 되는 구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셀 하나하나가 생산 라인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라인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생산량을 말해줬는데 저는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드론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군용 드론이요. 저는 물었어요. 같은 배터리냐고요. 기본 셀은 같다고 했습니다. 용도에 따라 패키징과 출력 설계가 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민간 수요가 많으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그게 방산 단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은 방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 규모를 압니다. 그런데 단가가 문제예요. 미군이 쓰는 장비들은 비쌉니다. 전용 설계, 전용 생산, 전용 공급망이니까요. 그러니 수량이 한계가 있고 소모가 빠른 전쟁에서 보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민간 수요가 방산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생산량이 많으니 단가가 낮고 단가가 낮으니 대량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는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용광로 열기가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처리 아변 라인을 타고 펴지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장엄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철판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함선 외판, 장갑차 차체, 방호벽 구조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라인에서 교량 구도재도 나왔어요. 건물 골조도 나왔고요. 전쟁이 무너뜨리는 것들과 전쟁 이후 다시 세우는 것들이 같은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파괴와 복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요. 세 곳을 다 돌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준혁 씨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 도로가 차창 밖으로 지나갔어요. 저는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요. 반도체, 배터리, 철강. 이것들은 전쟁 장비가 아니에요. 일상 산업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기차를 굴리고 건물을 세우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기술이 그대로 방공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드론으로 들어가고 도시 복구 인프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미국식은 달랐습니다. 방산은 방산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따로 갔어요. 전용 예산, 전용 기업, 전용 기술. 그게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중된 자원이 집중된 결과를 낸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 달랐어요. 한국식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상과 전쟁 준비가 같은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효율이 달랐습니다. 속도도 달랐고요. 저는 박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드론 무력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것들을 적었어요. 일상산업이 전쟁의 핵심 기술이다. 분리하지 않은 게 전략이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미국은 돈과 무기로 전쟁을 준비했다.
한국은 산업 자체를 전쟁 준비로 만들었다.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력망에 연결돼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력망이 공격받아도 40분 안에 복구된다는 것도요.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협력 조건을 꺼낼 생각이었어요. 이틀 동안 충분히 봤습니다. 데이터도 확인했고 현장도 봤어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 채널을 만들자고, 이 시스템을 분쟁 지역에 더 빠르게 도입하자고 제안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협력 구조안, 예산 규모, 도입 우선순위. 전날 밤 2시간을 들여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김재원 씨가 있었어요. 이번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한 명은 시스템 설계 총괄이었고 한 명은 국제협력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씨가 먼저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서가 하나 떴어요. 저는 그걸 보고 멈췄습니다. 제목이 있었어요. 국제기구 협력 요청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김재원 씨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 씨가 오시기 전에 준비한 자료라고 했어요. 국제기구 측에서 협력을 요청해 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문서를 읽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술 이전 요청, 두 번째는 공동 운영 제안, 세 번째는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한 도입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간밤에 정리한 제 노트를 떠올렸어요. 제가 들고 온 제안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어딘가였거든요. 정확히는 두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어요. 문서에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방향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은 수용이 어려운지, 어떤 방식의 협력이 효과적인지, 심지어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어떤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지까지요. 저는 천천히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동안 보여준 것들이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제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올지, 그걸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저를 분석하셨네요. 라고요. 김재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 했던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어요. 한국 측 협력 우선순위였습니다. 기술 이전보다 운영 협력을 원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시스템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을 원한다고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강대국 주도의 협력 구조는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어요. 강대국. 저는 미국 국적입니다. 국제기구 소속이지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온 제안의 구조는 솔직히 말하면 국제기구라는 이름 아래 미국식 프레임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산을 쥔 쪽이 방향을 정하고 기술을 받는 쪽이 따라오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리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김재원 씨는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서울 날씨 이야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물었어요. 무거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현장에서 항상 주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방향을 정했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돼 있었어요. 제가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방향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김재원 씨와 단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어요. 왜 저를 초청했냐고요. 분석을 이미 다 해놨다면 굳이 직접 부를 필요가 없었잖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요.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대응하지 않는다. 먼저 읽는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일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상황이 생겼다고 했어요. 한국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외국 선박들이 영해 경계 근처에 집결하고 있었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심각했습니다. 저는 귀국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까지 갔던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더 안쪽이었습니다. 보안 절차가 2단계 더 있었어요.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재원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해역 지도였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선박들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고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한국 해역 경계선이 표시돼 있었고 그 바깥쪽에 여러 척이 모여 있었어요. 숫자가 많았습니다. 저는 저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상대 측 선박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계선 바깥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일부는 영해 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김재원 씨가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점 몇 개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되냐고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선박수가 아니라고요.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이 사흘 전부터 예측됐다고 했어요. 상대 측 선박 움직임 패턴, 통신 빈도 변화, 인공위성 데이터를 종합해서 집결 시점을 미리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3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해당 해역의 항로 데이터를 국제회사, 기관에 먼저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박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가 국제 기록에 남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순간 기록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둘째,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들의 우회 항로를 안내했다고 했어요. 민간 선박들이 그 해역을 피해서 이동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립된 구역이 됐어요. 셋째,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관련 국제기구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다가 물었어요. 군사 대응은요?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화면에서 상대 측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선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 한 발이 없었어요. 함정이 앞을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고 방송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데이터였습니다. 항로 기록, 위성 추적, 국제법 문서.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상대가 물러났습니다. 김재원 씨가 말했어요. 싸움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요. 상대가 피하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득이 없으니까라고 했어요. 들어왔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구조를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오후에 들어온 무력화 시연이 있었습니다.
어제 박준혁 씨가 말했던 그거였어요. 야외 공간이었습니다. 드론 100기가 동시에 띄워졌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그것들이 편대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표적을 향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요. 한꺼번에요. 100기가 동시에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격추가 아니었어요. 전파 교란도 아니었습니다. 드론들의 항법 시스템이 재설정된 거였어요. 목적지가 바뀐 거였습니다. 공격 목표가 안전한 착륙 지점으로 교체된 거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신호를 분석하고 제어권을 가져온 겁니다. 라고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100기의 드론이 조용히 내려앉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낮에 봤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물러나는 선박들, 내려앉는 드론들, 사흘 만에 복구되는 도시들. 전부 같은 방식이었어요.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전쟁의 결과를 수습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서진 것들을 고치고, 다친 사람들을 돕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웠어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부서지기 전에 준비하고, 다치기 전에 구조를 만들고, 무너지기 전에 경로를 바꿨습니다. 저는 항상 전쟁 다음에 있었는데, 한국은 전쟁 이전에 있었어요. 강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어요. 강한 나라는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어젯밤에 걸었던 그 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서울이 아직 깨어나기 전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닷새 동안 적은 것들을 처음부터 읽었어요. 통제된 것 같은데 통제받는 느낌이 없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삶을 복구하는 나라다. 일상산업이 전쟁의 핵심 기술이다. 한국은 대응하지 않는다. 먼저 읽는다. 강한 나라는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에 김재원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연구소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을 방산 수출국으로만 봤다고 했어요. 천궁, 자주포, 잠수함,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요. 그게 솔직한 제 인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틀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였습니다.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받아도 살아남는 구조였어요. 그게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오래의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막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귀국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정했어요. 한국 시스템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쓰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고 나니 나머지는 술술 나왔어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병원 데이터, 복구 시스템, 민간 산업과 방산의 연결 구조, 해역 상황 대응 방식, 드론 무력화 시연, 본 것들을 전부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다음 날을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회의 요청이 들어왔고 추가 조사 승인이 났어요.
몇몇 동료들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국제 협력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이 원했던 방식대로였습니다. 기술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요. 분쟁 지역 3곳에 시범 적용이 시작됐어요. 저도 그 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범 적용 지역 중 한 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력망 일부가 손상됐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또 그날 밤 같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심장이 철렁했어요. 복구 완료 시간은 38분이었습니다. 병원 전력은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38분. 숫자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오늘도 흐르고 있겠죠. 수천 년을 흘러온 강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폐허를 받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막히면 돌아가고, 끊기면 다시 이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강한 나라가 뭔지를요. 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많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공격받아도 38분 안에 병원 불이 켜지는 나라였어요. 싸우지 않고도 바다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어요.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배워야겠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뉴스에서 혹은 일상에서 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싶었던 순간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읽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